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그레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번 그레이님 이야기에서 나왔던 한 시골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철도 쪽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못 들었었는데 오늘 아마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회색 빛이 들이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바로 네네네. 그레이님께서 찾아와 주셨네요. 네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색이신데, 네네. 일단은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마을에 정말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어찌 보면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완전히 뒤에 이제 연이어서 재생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약간 그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네, 번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전개로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회색입니다. 회색 그레이죠! 우선 때는 2003년 9월 즈음이고, 네. 장소는 역시 한때 제가 살았던 강원도의 한 시골 동네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저는 솔직하게 아직 귀신이라는 존재를 아직까지는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존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단지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믿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저의 어떤 그런 감각기관이 영적인 존재를 조금이라도 느껴본 일이 있었다면은, 진짜 막 그동안 어떤 현상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쌓아온 저의 세계관이 막 무너질 정도의 강력한 일들, 예를 들면은 눈앞에서 귀신을 직접 목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것들과 어떤 형태로든 상호작용을 했다던가 할 정도의 경험이 있었다면은, 아마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는 보편적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겠죠.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 그런 일을 겪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시참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특정 사건을 좀 시간대별로 나열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시참 때 언급한 사건과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이게 시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동일 선상에서 이렇게 나란히 직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다른 노선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기차가 만나게 되는 그런 철길 건널목처럼 그렇게 마주치는 지점이 있으니까, 혹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저희 동네 구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모든 동네가 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기본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길게 쫙 나 있고, 그 도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이제 주택들이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각 주택들 사이에 이렇게 작은 골목길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저희 집 오른쪽에는 사람 한 명이 딱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이 폭이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또 여러 집들이 이제 있고요. 골목길을 빠져나오자마자 있는 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바로 뒷집인 거죠. 그 집에 한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가족도 더 있기는 한데 제가 상세하게 특정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와 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제외를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머니죠, 저한테는. 그분의 특징이 체격은 굉장히 왜소했는데 이렇게 배가 좀 나오셨던 것 같고, 항상 몸빼 바지를 이렇게 입고 다니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몸빼 바지를 정말 가슴팍 막 위에까지, 목 바로 아래까지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입고 다니셨고, 그리고 또 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 안 된 듯한 그런 곱슬거리는 단발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머리에는 뭔가 이렇게 막 학생들이 할 법한 그런 똑딱이 머리핀을 항상 꽂고 계셨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정신적으로 약간 조금 온전치 못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그 아주머니를 보고 뭐 인사를 하거나 뭐 어디 가냐, 뭐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주머니는 뭐 완전히 이제 동문서답에 이상한 이야기를 막 길게 늘어놓으시는, 요즘 같았으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거 TMI라고 그만하라고 할 법한 뭐 그런 말들을 막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고, 그 아주머니의 딸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때 당시에 한 20살 정도, 어쨌든 20살은 넘은 성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은 그래도 뭐 정신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을 하는 억양이나 구사하는 어휘 같은 것들로 봐서는, 이게 제가 비하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좀 정규 교육을 하나도 못 받은 그런 약간 시골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는 뭐 미용실에서 자르고 이런 게 아니라 집에서 가위로 마구잡이로 자른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눈이 굉장히 작고 인상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오. 네, 저희 집 뒤에 그렇게 모녀 두 분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아주머니가 약간, 제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고 뭐 자기를 깔본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피해의식 같은 거죠. 항상 이제 성격이 좀 예민하셨고, 그냥 멀쩡한 사람들한테 막 욕을 퍼붓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냥 걸어가는데 아이들한테 막 돌멩이를 던질 때도 있었어요. 그거는 조금 위험하긴 하죠. 근데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막 밤늦게 동네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욕을 하면서 걸어 다니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평소에도 좀 그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아주머니가 또 밤늦게 밖에서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를 이제 저희 가족이 집에서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 가족은 저 아주머니가 또 시끄럽게 저렇게 막 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딱히 밖에 나가보지는 않았어요. 그게 좀 빈번했기 때문에 괜히 나갔다가 또 이렇게 역으로 막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구나, 뭐 곧 잠잠해지겠지라는 상태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밤이 지났고 다음날 저희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아침에 보던 뉴스에서 규모가 굉장히 큰 태풍이 이제 올라올 거니까 좀 주의하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동네에 비가 좀 많이 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 점심쯤이었나? 갑자기 이제 엄마가 저한테 어제 밤에 밤 늦은 시간에 집 앞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났는데 늦은 시간에 동네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가지고 저희 집 앞에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씀을 드릴 게, 원래는 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런 곳을 이제 건너가야 정상이긴 한데, 이게 시골의 특성이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동인구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신호등보다는 그냥 짧게, 어차피 1차선밖에 없으니까 그냥 뛰어가면은 바로 건너편 집으로 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호등을 지킨다기보다는. 근데 어릴 때부터 이거를 보고 자라왔던 아이라서 그런지 이게 좀 많이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려고 했었다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이제 뺑소니 사고였던 겁니다. 이 아이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그대로 도망을 갔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뺑소니 운전자가 뭐 다수를 했던지 아니면 잡혔던지 해서 조사를 받으니까 알게 된 사실인 거죠. 이 운전자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여자분이 뭔가 사람을 치니까 놀래가지고 거기서 악셀을 다시 밟아가지고 그대로 깔고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누워있는 아이를.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근데 그게 정말 저희 집 바로 앞에 그냥 건너편 도로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 그게 또 부상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점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분이 묘하면서도 이게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눈앞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통 사람이 뭐 나의 생각이나 막 신념이나 가치관에 완전히 반대되는 정보를 갑자기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그 모순으로 인해서 뭔가 인지 부조화가 좀 일어나고 내가 그거를 최대한 막 이렇게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려고 납득을 하다 보면은 뇌가 잠깐 멈추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고 현장을 보니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집 앞에서 이렇게 뺑소니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었었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뭐 태풍이 이제 올라왔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저희는 초등학교로 이제 비를 피해서 갔고 그 동네가 약간 물에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물에 잠겨가지고 한 며칠 더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을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뭐 복구를 하는데 뭐 그때 동네 수해가 나가지고 뭐 반파가 되거나 완파가 되거나 막 이런 집들을 치우고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이 반만 잠기면 반파라 그러고 완전히 잠기면 완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기 집 치우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아까 제가 그 모녀에서 그 딸 분이 우산도 안 쓰고 옷은 다 젖어가지고 막 정신이 나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동네를 계속 터벅터벅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친하지는 않지만 동네 사람들이 오래 봐왔으니까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딸이 지나가니까 어디 가냐라고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이제 물어봤대요. 비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왜 그러고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딸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막 중얼중얼 대면서 계속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좀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우산을 펴가지고 딸이 이제 있는 곳으로 좀 가까이 이렇게 갔는데, 그 딸이 비를 많이 맞았고 그 다음에 옷이 완전 진흙이 사방에 막 묻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었고, 뭐 아무튼 눈에 보이는 뭐 얼굴도 그렇고 진흙으로 잔뜩 묻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엄마 어디 갔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딸이 이제 엄마 죽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잘 못 들었다는 듯이 뭐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대물었어요. 왜냐면 이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잘못 들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게 뭔 소리냐, 엄마가 죽다니 어디서 죽었냐라고 하니까 그 딸이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엄마가 저기서 도망가다 혼자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일단 그 딸을 데리고 비가 안 맞는 쪽까지 이렇게 데리고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질문을 했대요. 무슨 일이냐, 엄마가 죽었다니 너 그런 걸로 장난치고 이러면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엄마 어디 있냐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딸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딸이 본 시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만 딸이 제가 지금 말을 하는 이런 뭐 단어나 정확히 이런 표현들을 다 똑같이 사용한 건 아니었고, 제가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가 밤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자기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밤에 자기 엄마가 밖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소리가 이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은 엄마가 또 길에서 저러나 보다 하고 엄마를 데리러 가려고 밖으로 이제 나갔겠죠. 근데 엄마가 자기 집 골목길로 나와가지고 건너편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바닥을 보면서 계속 막 욕을 하고 있더랍니다. 아무도 없는 밤길에 도로에서 바닥을 쳐다보고 막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 그 자체로도 되게 괴기스러운데,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좀 가까이 가보니까 엄마가 바닥에 대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여자아이한테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였다고 하는데, 아마 그 여자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고 나서 순간 쓰러져 있던 그 여자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딸이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다시 이렇게 멀리 좀 떨어진 다음에 엄마한테 막 이제 소리를 쳤겠죠. 뭐하냐, 빨리 일로 넘어와라, 막 다급하게 막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쓰러져 있는 그 여자아이죠. 그 아이를 향해서 이미 지금 날 놀리고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도 그런 엄마를 향해서 역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그만하고 빨리 자기 쪽으로 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엄마가 뭐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손 털고 다시 그냥 터벅터벅 자기 앞으로 걸어왔다고 해요. 물론 도로에 쓰러진 그 아이는 그대로 남겨둔 채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잤대요. 자기는 새벽에 뭔가 막 중얼중얼대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는데 엄마가 잠을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서 바닥에 앉은 채로 혼자서 뭐라 막 중얼중얼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 소리에 깼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이년이 지금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날 놀려대고 있네 막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쪽을 향해서 막 꺼져 있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욕을 하다가 갑자기 또 막 엄마가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약간 좀 빈번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의 약간 좀 그런 정신 상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딸이 그거를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그냥 자기 자리에 누워서 잠을 또 잤나 봐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좀 늦게 일어났대요. 오후까지 이렇게 잠을 잤다고 얘기를 했고 엄마가 이제 보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 그래서 밖에를 나갔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었다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엄마를 찾으려고 우산 하나를 들고 막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녔는데도 한참을 이제 못 찾았다고 합니다. 엄마를. 그러다가 엄마가 평소에 기차역 부근에 잘 갔는데 거기 또 갔나 싶어가지고 이제 가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기차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뒷모습을 이제 봤다는 거죠. 당시에 그 2003년도까지는요, 뭐 저희 동네가 약간 시골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차역이 표를 끊고 그러면은 승무원이 그 표에 동그랗게 구멍을 내주면서 그래서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정식적인 절차는 그렇지만 사실 건물 옆에 화물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바로 그 새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고 이내 기찻길 한가운데를 막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말리려고 그 뒤를 이제 쫓아갔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기 딸이 뒤에 쫓아오고 있는 걸 아니까 이 아줌마가 막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찻길에서. 그리고 막 딸도 달리고 엄마도 달리고 이렇게 막 의도치 않는 추격전이 일어났는데 아주머니가 막 달리다가 갑자기 이제 제자리에 설 때가 중간중간에 있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가 막 소리를 치면서 아직도 날 쫓아오고 있냐 뭐 이러면서 막 욕을 또 하더랍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눈앞에 있던 큰 터널이 이렇게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아니나 다를까 이 아주머니가 그 터널 쪽 안으로 쓱 들어갔고 이 딸도 터널 안에 뭐가 있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도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앞쪽으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옆쪽을 보니까 그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그 강에 잠수교가 이제 하나 있던 거죠. 거기서 웬 아저씨 한 명이랑 할머니 한 분이 다리 위에 서 있는 걸 이 딸이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멀리서 크게 불어난 강물 때문에 이 강물이 아저씨랑 할머니를 덮치는 거를 자기가 그 순간에 봤고 그래서 이 아저씨랑 할머니가 그 물에 빠지는 것까지 자기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놀라가지고 그걸 한참 동안 이렇게 쳐다봤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 엄마는 터널 쪽 안으로 계속 이제 뛰고 있으니까 그거를 또 계속 볼 수가 없고 어쨌든 엄마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딸도 터널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또 막 비도 오고 또 터널 아니고 이러니까 완전히 안에가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딸이 말을 하기를 엄마가 더 이상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여기서 찾아야 될까? 왜냐면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있다고 한들 그거 사용법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막 완전 암흑 속에서 엄마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찾으면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터널의 끝부분이 이렇게 빛의 형태로 보이잖아요. 거기에 사람 한 명이 딱 서 있는 게 보였는데 그게 딱 보니까 자기 엄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 전력 질주로 뛰어가지고 엄마를 이제 잡으려고 막 뛰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기차가 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오. 그 장소가 하필이면은 터널 밖으로 나오자마자 밑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좀 길게 있는데 그 위로 선로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혹시 사람이 이 다리를 지나가다가 기차가 온다면은 위급한 상황이니까 잠깐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대피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뭐 공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당연히 이 아주머니는 그런 거를 몰랐겠죠. 그냥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밑에를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빨갛게 불어난 강물이 진짜 소위 말해 막 쌀벌하게 흐르고 있었고, 또 다리의 높이로 치자면은 거의 제가 그 장소를 어딘지 아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m 정도는 돼 보이는 굉장히 높은 다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고, 딸은 분명 어쩔 줄을 몰라 했겠죠. 그래서 막 딸이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면서 이쪽 터널 쪽 안으로 뛰어오라고, 다시 자기 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터널은 그래도 선로 양 옆에 공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몸을 이렇게 바짝 붙이면은 기차에 치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가만히 서 있다가 딸을 보더니 지금 네 뒤에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때려 죽여, 여기까지 쫓아오냐 라면서 막 역정을 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기차가 정말 아줌마 코앞까지 왔는데 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서 기차를 보자마자 그 강물 밑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차에 치이지는 않았고, 이 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터널 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가지고 기차가 지나갔을 때 겨우 피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 딸이라는 이 여자가 거의 이제 정신이 나간 채로 선로를 걸어서 동네까지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초반에 말씀드린 그 여자아이 사고로 인해서 한때 저희 집 앞에 도로에 과속 주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턱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거기가 방지턱이 아니고 아예 전 보관이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됐는데, 강원도에는 여전히 저희 엄마가 살고 계셔서 제가 이제 가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모녀가 살던 집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뭐 이미 다른 사람이 이사 와서 살고 있고, 당시 그 딸의 행방은 그 사건 이후로 아무도 이제 모른다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참을 하게 되면서 엄마한테 그때 그 일을 다시 질문을 하고 그 과정을 뭐 기록을 하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정신이 약간 좀 온전치 못한 그 아주머니를 두고 엄마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 아주머니도 참 정신이 나간 게, 애가 차에 치여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걸 동네 사람들한테 말이라도 했으면은 그날 밤이라도 애를 데려갔으면 애가 살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에 치여갖고 누워있는 애가 뭔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욕을 퍼붓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유추해보건데, 아주머니가 그렇게 바닥에 소리치고 있을 때는 아직 그 아이가 아마 살아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시참 참여하기 전에 사실 제 지인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이거는 그 아주머니의 죄책감이 어떠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고 전 나름대로 근거를 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상대방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귀신의 목격을 그렇게 심리적인 방어 메커니즘으로 치부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길에 쓰러진 아이를 향해 욕을 퍼부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미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기가 힘든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자기 목숨을 잃을 정도의 죄책감에 시달렸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죄책감으로 인한 행동보다는 정말 그날 새벽에 아주머니가 그 집에서 무언가를 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방 안에 있으면 안 될 어떠한 존재를 이제 지각을 했고, 그래서 아주머니는 생존하기 위해 그 무언가로부터 도망쳐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상태에서조차 결국 그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내린 최후의 결론이 강물로 뛰어내린 게 아니었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죄책감으로 인한 현상보다는 분명 그날 그 아주머니가 무언가를 봤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들으시는 귀족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강원도 시골에 있었던 일은 끝이 납니다. 이야, 뭔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네네. 네, 근데 오늘 그레이님이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강원도 시골 이야기가 두 개 다 안타까운 사건 사고였기도 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일들을 다뤘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아, 또 이런 일이 있었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 네네. 그레이님만의 색깔이 확실히 있네요. 아, 이야기가 감사합니다. 회색이네요, 확실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레이님이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워낙 잘하시니까 믿고 듣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레이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저번에도 강원도 시골 마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분 이야기에서 좀 느껴지는 거는 좀 사람이 좀 죽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레이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